자, 다음은 이제 지지시대와 진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화석이라고 나와 있죠? 자, 화석. 자,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화석의 생성 및 발견 과정에 대해서는 메모리 돼야 되고, 그게 퇴적이 되면서 지표에 노출이 된다. 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화석화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간혹가다 암기 문제 나와 있으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요. 당연히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는요, 생성될 확률을 갖다가 얘기해 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화석이 된대요. 이 세상에 나는 하나잖아, 그치? 그럼 내가 화석이 될 확률은 반반이잖아, 그치? 근데 안 됐어. 어떻게 할 거야? 좀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아야지만 우리가 그래도 화석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물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지층에서 빠르게 매몰되어 화석화 작용을 거친다.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부패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화석화 작용을 빨리 이제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화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퇴적돼서 형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퇴적암이라고 보통 분류를 하고요. 변성암이라든가 이제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열과 압력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화석이 모두 다 망가지기 때문에 발견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화석과 이제 시성 화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표준 화석 같은 경우에는요, 시기, 그리고 시성 화석한테 그 시대의 상태를 알려주는 환경 갖다가 우리가 표준 화석과 시성 화석을 나눈다. 자,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되고요. 넓은 지역에 분포해야 되고요. 개체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 시대를 갖다가 대표하는 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 지구에 대표하는 동물은 누굽니까? 인간이죠. 개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로 넓은 지역에 분포해야 되고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시대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환경에 분포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냐면은요, 뭐 시상 화석 중에 대표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조개잖아, 조개,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조개가 없다고 쳐봐.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지금의 조개 화석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살고 있진 않은 거야. 딱 보고서는 이게 조개야, 아니면 뭐 이게 강아지야, 아니면 뭐야,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가, 어떤 환경에 살았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을 파악하는 데에는, 뭐라고 할까요? 생존 기간이 길어야지만 그래도 파악이 좀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집중해서 얘네들이 분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땅바닥에 조개 껍데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개 버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누가 가다가 조개 먹다가 버린 걸 수도 있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시로는 이제 고생대로 이제 삼엽충, 반추충이라고 있는데 또 뭐 됐냐면은요, 완종류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갑주어라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중생대는 이제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있고, 신생대는 이제 화폐석이 있다. 자, 산호고사리 조개 같은 경우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상화석과 표준화석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분포 면적은 넓은데 생존 기간이 좁다. 그럼 우리가 표준화석. 그리고 분포 면적은 좁은데 생존 기간이 길다. 이거 시상화석으로 구별이 가능하고요. 자, 화석에 대한 역할. 자, 어딨죠? 자, 화석에 대한 역할. 과거 생물의 구조와 특징, 진화 과정 등을 알 수 있게 한다로 나와 있는데, 맞죠? 알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생물이 살던 시기 환경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생물 화석을 통해 시대를 구별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질시대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다시. 간혹 가다가 이제 지질시대 상대적 길이 표현에 대해서는 수행평가로 간간히 나오니까 한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질시대 구분은 우리가 커다랗게 성캄브리아 시대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성캄브리아 시대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누는 거는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안 되고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 화석에 대한 변화, 지구환경 변화에 있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또는 부정학과 같은 대규모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전체 기간 중에서 약 88% 정도 차지하고서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화석이 발견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성캄브리아 시대를 우리가 묶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려보시고요. 자, 지질시대 생물과 환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그리고 빙하가 있었다. 그렇죠? 온난 빙하가 이제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화석이 매우 적어서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성칸불의 시대 때는요, 오존이 없었어요. 오존이 없다 보니까 육성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모두 바다에서 살았겠죠. 그럼 죽었다 하면 바로 부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화석을 갖다가 화석화 작용이 일어났는데 그러기 어려웠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고생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온난해였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온난 빙하 이것도 한 번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말기에 모든 대륙이 모여 초대륙 판기아가 형성이 되면서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판기아에게 분리가 됐다라는 건 화산 폭발과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빙하기가 없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온난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면서 안데스 산맥이 형성됐다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체로 온난해였고 후기 4회 정도의 빙하기와 3회 간빙기가 반복되었다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넓어지고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판기아가 분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대륙 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나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히말라야 산맥 일어났고, 그 다음에 대륙이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다 태평양이잖아, 그지? 태평양이 오히려 줄어들고 인도양이 훨씬 더 커졌죠.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대서양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커진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서양과 인도양이 커진데 그에 반해 태평양 같은 경우는 면적이 줄어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지지시대별 이제 생물의 특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성칸불의 시대에서 나와 있는데 생물의 껍질이나 뼈 등 단단한 부분이 없고 지각 변동을 받아 화석이 드물게 발견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외선 때문에 생물이 바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화석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광합성하던 남세균이 이제 해양생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 산소를 내보내게 되고 그 산소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오존을 형성해주게 된다는 거죠.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최초의 다세포 생물 출현해서 이제 에디아카라 동물고래가 나와 있고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경우 이제 단세포 생물에 대한 어떤 화석을 보는데 이게 남세균에 대한 게 이제 이렇게 돌덩이로 이제 존재하고 있다. 퇴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생물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래서 최초 척추동물이 등장하였다. 왜겠어요? 척추동물 증가한 거는 서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육지로 나왔으면 서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척추동물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육상생물이 출현하였고, 그 다음에 말기 생물의 대멸종 한번 일어났다고 나와 있는데, 판기학이 형성이 됨으로써 이제 얘네들이 이제 대멸종이 일어났다. 아무래도 땅 같은 경우는 이제 육상생물이나 아니면 해양생물, 그리고 뭐 뻘 이런 데서 살았던 애들이 대륙이 충돌하거나 벌어지게 됨으로써 많은 종이 멸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진 같은 것도 한번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야, 그지? 뭐 돌멩이 깔려 죽을 수도 있고 묻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다 같은 경우는 삼엽충, 바추충, 이제 필석 등이 나타나고 어류는 이제 갑조 등이 번성하였다. 육지로는 이제 양서류, 곤충류, 양치식물, 고사리 등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식물이니까 꼭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파충류와 거시식물에 대한 출현이 발생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줘야 됩니다. 자, 중생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중생대 같은 경우는 활발한 화성 활동을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구온난화가 심화되어 기후가 온난 건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성 활동으로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긴 생물의 이제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운석 충돌의 원인으로 구성되는데 이게 우리 5차 대멸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대멸종은 3차 대멸종이 되는 거고 얘는 5차 대멸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는 이제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고 육지 파충류, 공룡, 그리고 거시식물이 이제 번성하였다. 그리고 속시식물 출현하였다. 그럼 자, 뭔가 규칙성이 보이시죠? 출현, 그 다음 뭐예요? 번성, 그죠? 여기도 출현할까? 분명 밑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번성이 되는 거야. 출현, 번성, 출현, 변성. 이게 규칙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생대 와가지고 이제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초원이 형성돼서 초식동물이 진화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로는 이제 화폐석이 번성하였고, 포유류, 메모 등, 맘모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조류, 속시식물 등이 번성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육상생물의 출현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화석 나와 있죠? 자, 화석,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화석 꼭 모양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삼엽충,
방추충, 뭐 제가 가르친 제사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게 슬리퍼처럼 생겼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필석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양치식물 뭐 암모나이트 다들 아실 거고, 공룡은 이렇게 생긴 거 아시고, 화폐석은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방추충과 화폐석 같은 경우 조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더 주의 깊게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뭐 암모나이트 화석이 산출되지 않는 중생대 지층이 모두 육지환경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서식했던 암모나이트 화석은 산출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대멸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선생님 아까 제가 기억해 줬던 건 몇 차 대멸종, 몇 차 대멸종, 3차 대멸종과 5차 대멸종이었죠. 3차 대멸종 같은 경우에는 판기아의 형성, 그 다음에 5차 대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석 대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도 이제 판기아가 형성되면서 운석 충돌되어 있었고. 혹시나 1번, 2번, 4번 학교마다 또 언급한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 10학교 중에, 100학교 중이라고 할까요? 100학교 중에 한 5학교 정도? 그러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멸종 이후에 생물 다양성인데, 대멸종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화와 자연선택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자연선택설, 다윈이 주장했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진화는 이제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해가는 과정. 그죠? 환경에 적응이 포인트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진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변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같은 생물종 밑줄, 개체가 나타나고 형태, 습성 등 형질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환경과 변이. 자, 같은 변이라도 환경에 따라 생존에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다. 뭐 추위에 강한 애가 있다면 약한 애도 있듯이 사람마다도, 그죠? 그런 얘기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진화와 변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변이가 여러 세대 동안에 자손에게 전달되면서 쌓이면 형제 차이가 너무나 커지면서 진화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진화의 원동력이 되고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뭐 보시면은요, 뭐 돌연변이가 나와 있는데요. 자, 돌연변이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져 다양한 형질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유성생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부모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되어 자손에게 전달되므로 형질을 나타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생물의 진화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자연선택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에 환경에 잘 적응해주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자손의 유리한 형질을 전달한다. 자연선택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반복되며 새로운 종으로 분화될 수 있다. 뭐 등등 나와 있고요. 뭐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은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그냥 한 번만 쭉 읽어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짚고 가셔도 제일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짚고 넘어가 드릴 게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하지만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좀 찝어 드릴 테니까, 너무 뭐 읽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본다라는 느낌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 라마르크 용불용설은 뭐냐면은 후천적 획득 형질. 후천적 획득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후천적 획득 형질.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 가보면요, 왼쪽과 오른팔 중에 어느 팔이 더 깁니까? 오른팔이 더 길죠. 자식이 응애응애 태어났어. 응애응애. 그러면은 오른팔이 긴 애가 나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만약에 또 뭐예요? 아빠가 뭐라 그럴까?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보디빌더예요. 보디빌더. 다 응애응애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뭐가 돼야 돼? 보디빌더가 돼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죠? 뭐 사고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뭐 한쪽 팔을 잃었다. 그러면 다 응애응애도 한쪽 팔이 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라마르크 용불용설 같은 경우는 인정을 못 받게 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은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여러 종으로 분화하는 현상을 자연선택적으로 이제 설명했다고 나와 있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험 문제 더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이죠. 여기 보면 먼저 과잉 생산.
애들 너무 많이 태어나게 한 거야. 응애 응애 막 엄청 많이 태어난 거야.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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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막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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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애들이 나오겠죠. 예, 그런 걸 갖다가 변이가 발생됐다고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는 이제 생존 경쟁이 나겠죠. 예, 누가 살아남은 자가 강하냐, 강한 자가 살아남느냐,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예, 그런 걸로 이제 안에서 이제 생존 경쟁이 발생이 될 거고, 거기서 살아남은 애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자연이 선택했다. 응?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남아있는 애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배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생물의 진화가 이제 발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는 기린의 진화 과정, 뭐 갈라파고스의 핀치의 진화,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의류랑 이제 조금 뭐냐면은요, 이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산업혁명 이전에 이제 나무 주위에 밝은색에 띄는 지의류가 많이 살고 있어서 흰색 나방이 검은색 나방보다 포획자가 눈에 잘 띄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요, 흰색 나방의 개체수가 많았어요. 왜냐면 검은색 나방이 너무나 잘 보이니까 사람들이 나방을 보이면 다 죽여버린 거야. 응? 응. 그럼 이 같은 경우는 누가 더 잘 보여요? 검은색 나방보다는 흰 나방이 더 잘 보이죠? 흰 나방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검은색 나방에 대한 개체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돼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자연선택으로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정에 의한 사례라고 나와 있고, 생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진화 한번 보시게 되고, 자, 생명체 출현 가설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화학적 진화와 이제 심해 열소들 외계 유입설이 있는데요. 자, 화학적 진화설은 뭐냐면은요, 원시대기에서 환원성 기체로 인해서 환원성 기체예요. 자, 환원성 기체로 인해 가지고 화학반응이 일어나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이때 열과 번개가 이제 어느 정도 관여를 했다. 뭐 마그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 심해 열속은 뭐냐면은 깊을 심자에다가 바다 해자죠. 바다 깊은 곳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그 무기물,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사실 이 두 개가 팽팽한 대립이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인정은 그 밀러와 유리의 실험을 인해 가지고 화학적 진화설이 이제 인정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계 유입설은요, 뭐냐면은요, 운석이 떨어졌는데, 외계인이 우리 지구로 떨어졌는데, 그게 우리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것도 인정 못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출현과 진화.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항생제를 막 가잖아요? 항생제를 막 가다 보면은, 얘네들이 다 죽거든요? 다 죽지만, 한 녀석이 돌연변이가 발생이 돼요. 이 녀석이 다시 어떻게 돼요? 자식들을 낳겠죠. 응애응애 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낳는 거야. 그러다 또 항상 또 한번 투여를 해요. 항생제 한번 더 투여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거에 따라 또 변이 애들이 또 이렇게 또 막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색깔이 다른 애들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제일 강한 애가 마지막에 살아남잖아. 그런 애를 갖다 우리가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생제 내성색에 대한 출현과 진화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 드렸고요. 항생제 내성색 뭐 모의 시험에 나와 있고. 자, 이제 OX 퀴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질 시대에는 모모가 많이 발견되지 않은 성칸불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화석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말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화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모가 비교적 많이 발견되는, 이것도 똑같이 이제 화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화석. 이 비교적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별하여, 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는 급격한 변화 기준 구별한다. 생물계죠, 생물계. 그죠?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구별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생존기간 짧고 넓은 지역에 많은 개체수가 살았던 생물의 화석을 시상화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거는 이제 시상화석이 해주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표준화석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시대의 상태를 갖다가 알려줄 수 있는 화석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존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넓은 지역에 좁은 지역에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선생님이 조개 갔다고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가다가 조개가 여기 딱 발견이 된 거야. 하나예요. 근데 조개가 하나. 조개가 하나. 이거 누가 갖다 버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막 조개 막 무덤이 있는 거야. 그럼 옛날에 우리가 여기에 개 버렸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한 곳에 집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X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존 기간이 길고 특정 지역에서만 살았던 생물의 화석을 표준 화석이 아니라 이거는 반대죠. 위에 있는 거랑 이거는 우리가 시상 화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 화석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X.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삼엽주 화포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는 지역하고 육지가 아니라
어디야 되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다가 돼야 되겠죠. 육지가 아니라 바다, 다 바다 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5번인데요. 자, 암모나이트 화석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된다면 이 지층이 과거에 바다에서 만들어져 융기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융기라는 거 이제 뽕 하고 솟아오르는 것도 우리가 융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바다에 있던 물이 뽕 하고 올라오면서 이제 이 산맥이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 우리가 동그라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6번에 자, 전 세계에 분포하는 메소사우루스와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의 분포를 연결하면 과거의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음을 알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거 아까 신생대라고 선생님 밑줄까지 그어드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8번째 가볼게요. 자, 빙하옷이 온난했다. 이때는 언제라고 얘기했었어요? 중생대죠.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지각 변동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화산도 많이 폭발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빙하없이 온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산화탄소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9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포유류와 속시식물이 번성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포유류 이게 많이 번성하였다. 속시식물도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거 같은 경우 뭐라 그랬죠? 신생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신생대를 갖다가 골라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엽충을 비롯한 무척추 동물이 번성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걸 갖다가 고생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선생님이 이거 사실 이제 현장 강의에서 애들한테 외워준 하나의 팁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은 삼완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삼완이. 삼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를 오랜만에 만난 거야. 그래서 삼완아 반갑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반갑. 삼완아 반갑. 아, 반갑습니다. 뭐 그래서 알죠. 니은인 거. 그렇지만 그냥 의미를 담아서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제 삼하나 반갑 이러는데 이게 뭐예요? 삼엽충, 완종류, 방추충, 갑조 이게 다 고생대 생물이 되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도 나름대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 이거 쥐의 크기를 더 크게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파충류와 같이 거시식물이 번성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충류라고 나와 있으니까 공룡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생대가 되겠죠. 자, 2번의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중생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대.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뭐의 초대륙 형성에 의해 대멸종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초대륙으로 말해주게 되면은요 이게 판기아거든요. 판기아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고생대 말기였던 거죠. 그래서 고생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 화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스트로마톨라이트와 에디아카르 동물과 화석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단세포 화석이 되겠고요. 에디아카르 동물군 같은 경우는 다세포 생물에 대한 화석이라고 여러분들 구별을 지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서 삼엽충이 번성하던 시대에 오존증이 형성돼 육상생물이 출현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은 삼엽충, 삼하나 반갑, 그치? 그렇게 외워주면 된다는 건데 고생대 생물이 되겠죠? 자, 고생대 때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때 그 남세균에 의한 어떤 광합성 현상으로 인해서 산소가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서 자외선을 만나 오존 형성이기 때문에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육상생물의 출현이 가능했으니까 15번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6번인데요. 자, 16번에 자, 다음 중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 같은 시대에 번성한 육상생물과 식물, 바다생물을 연결하시오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매마우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어디 쪽에 있습니까? 속시식물이 되겠죠. 얘가 이제 신생대거든요. 신생대. 그럼 공룡 시즌 이제 중생대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양서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언제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이거를 고생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룡 시주대 거시식물이죠. 거시식물. 그러니까 번성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거시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생대에 거시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생대 때 번성하였고 고사리 같은 경우는 양서류 식물이잖아요. 그죠? 얘는 고생대에 번성하였다. 속시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대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이어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룡과 시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시식물과 같이 이제 연결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맞죠? 자, 양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사리랑 연결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갑주어 나와 있는데 삼하나 반갑.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갑주어가 언제가 되는 거? 고생대가 되는 거고, 화폐석은 이제 신생대가 되는 거고, 암모니아타 같은 경우 중생대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보시다시피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제 화석이 뭐가 있었는지는 꼭 체크해주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A는 자, 1차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얘기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줘야 될 대멸종이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3차 대멸종, 그리고 5차 대멸종인데, 3차 대멸종 같은 경우는 판기와의 형성으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는 바람에 이제 많은 종이 멸종이 되었고, 5차 대멸종 같은 경우 운석 충돌이었던 거죠. 자,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 A는 1차 대멸종이 아니라 이거는 3차 대멸종이 되는 거고요. 여기 B 같은 경우는 이제 5차 대멸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 가볼게요. B는 3차 대멸종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는데 3차 대멸종이 아니라 이거는 5차가 되는 거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자, 21번에 A식의 삼엽충이 멸종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다시 삼엽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생된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표준 화석에 해당되는 거겠죠.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해주게 되는 건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화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 A 판기와 형성이 일어나는 데가 언제면 고생대 말기예요. 고생대 말기였고 이때 시대 대표할 수 있는 화석인 걸 보아서 이때는 얘가 멸종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A식의 삼엽충이 멸종했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2번. 자, A식과 B식의 사이에, 자, 다시 A식과 B식이 사이에 번성한 생물은 암모나이트와 공룡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A식과 B식의 사이라면은요, 이게 고생대와 중생대잖아. 그지? 고생대 말기, 중생대 말기.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다시. 자, 이때 사이에는요, 암모나이트와 공룡스가 이때는 중생대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22번도 동그라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포유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유류는 이제 신생대에 해당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포유류가 번성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후라고 말해주게 되는 거니까 중생대 말기의 이후가 되는 거 이게 신생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메모드, 맘모스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가보겠습니다. 자, A식에 일어난 멸종 원인은 소행성 충돌, B식의 멸종 원인은 대규모 화산 분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지금 둘이 뒤바뀌었습니다. 맞죠? 뒤바뀌었기 때문에 2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X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5번인데요. 자, 다시. 자, 25번이죠. 자, 최초로 진화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다윈은 용불용설. 자, 용불용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라마르크가 얘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태아됐고 뭐 말 발달하고 뭐 후천적 획득 형질이 그 자손에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용불용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라마르크죠. 이거는 다윈이 아니라. 그지?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연선택설에 따르면 길이는 목이 긴 이유는 길이는 높은 나무의 잎을 먹기 위해 목을 늘린 것이다 라고 누적된 것이라 나와 있는데, 자, 누적된 것이다. 후천적 획득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용불용설의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선택설에는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X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27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7번인데요. 자, 자연선택설에 따르면 개체들 사이에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환경에 적합한 개체만 살아남은 자손을 남기는 것이 반복되는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그쵸? 자, 환경에 적합한 개체만 살아남아.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건 자연선택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가볼게요. 자, 진화론은 산업자본주의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향 끼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29번 가보겠습니다. 자, 진화론은 적자 생존을 주장하고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렇죠? 이거는 위에 있는 내용이랑 설명을 거의 부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식민지 정책과 민족 우월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진화론에 대한 역사 부분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약 지역적인 부분도 여기를 다뤘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0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윈은 자연선택설에 따른 진화 과정의 각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단계를 찾아 답하시오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30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선택설 가지고 이 과정을 반드시 외우라고도 앞에서 한번 얘기 드렸을 겁니다. 자, 초반에는 애기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응애 많이 나와야지만 거기서 많은 개체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되면은 과잉 생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다시.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여러분 보기 좋게 자, 과잉 생산을 제가 1번이라고 두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아예 다시 sorry. 자, 얘를 갖다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이라고 해두면은 과잉 생산이 먼저 와야 됩니다. 맞죠? 자, 과잉 생산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꼭 돌연 변이가 한 명씩 나오죠? 그래서 개체에 대한 변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개체 변이가 오게 될 거고요. 자, 개체 변이가 오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 이제 생존 경쟁이 들어가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이제 자연 선택이 되면서 종의 분화가 발생이 된다.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1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윈은 유적 법칙을 토대로 개체들 사이의 변이가 발생한 원인과 변이가 자세히 전달되는 원리 설명을 했다. 근데 이거는 다윈이 아니라 누굽니까?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9대 3대 3대 1 뭐 RRYY 기억나십니까? 그 맨델이죠, 맨델. 그러니까 이거는 맨델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X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32번에 가보겠습니다. 자, 개체 사이의 변이는 뭐뭐의 차이로 인해 생성되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유전자죠, 유전자. 자, 유전자의 차이로 인해 생성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단백질, 그죠?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달라져 발생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3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33번에 자, 항생제 A의 사멸하는 어떤 세균 집단의 돌연 변이가 일어나 우연히 A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 나타나며 A를 반복 사용하며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집단의 세균 중 대부분이 항생제 A의 내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꼭 뭐라 그럴까요? 항생제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내성을 가진 세균이 한 명씩 꼭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체만 살아남다 보니까 걔에 대한 유전적인 것들을 갖다가 변이를 갖다가 늘리게 되겠죠. 그러다 또 새로운 살충제를 갖다 또 대다수의 죽겠지만 그 안에서 또 그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그런 변이가 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계속 누적이 되는데, 자, 봐봐. 그러면 그게 계속 내성을 가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떠한 것에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슈퍼박테리아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4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슈퍼박테리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 박테리아. 자, 이렇게 34번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보면 되겠죠. 자, 다른 조건에 동일할 때 밝은색을 띠는 지의류가 번성한 지역보다 지의류가 없는 지역의 흰색 나방의 비율이 낮다고 나와 있는데, 지의류가 있으면은 어때요? 지의류가 있으면은 나무가 하얀색으로 변하잖아. 그치? 그래서 흰 나방이 많이 보이고 검은 나방이 안 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검은 나방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류가 번성한 지역보다 지류가 없는 지역에서 흰색 나방의 비율이 낮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지류가 없다면은 검은 나방이 오히려 잘 안 보이고 흰색 나방이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잡아간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35번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36번에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나와 있는데, 그쵸? 그 남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요, 말라리아에 굉장히 굉장히라는 말 표현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말라리아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되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아남은 애들을 사람들한테서의 우리가 피를 채취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은요, 대다수 사람들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피를 조사했었을 때 대부분의 적혈구는 남모양했다 이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자연의 선택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중생대와 지지시대 기억 니은의 길이를 나는 기억과 니은 중 한식에 번석된 생물의 화소로 나타낸 것인데, 자, 기억과 니은은 고생대, 신생대를 갖다가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지시대 길이를 봤었을 때 기억 같은 거 우리가 신생대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거 우리가 고생대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에서 생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이거는 자,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삼엽충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삼엽충. 그죠? 우리 이걸 삼엽충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엽충이니까 얘는 언제 시대 때 그 생물이 되겠습니까? 고생대 때 생물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럼 37번에 가보겠습니다. 기억은 신생대라고 나와 있는데 신생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나는 화폐석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엽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번은 X. 자, 그 다음에 기억이 생형성된 지층에서 나가 발견된다고 나와 있는데 기억이 아니라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니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39번은 이제 X가 되겠고요. 자, 40번에 최초의 생물은 니은에 출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최초의 생물은 성캄브리아 시대 때부터 나왔어요. 성캄브리아.
광합성할 수 있는 생물이 나왔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남세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40번에 나가 번성했던 시기에 오존층이 형성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오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육지 생물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42번, 43번, 44번, 45번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그림 가는 어떤 지질시대 해양 생물의 생물과의 수 변화와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를 나는 A와 B 중 어느 시기의 수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판기하게 형성된 걸로 보니까 이때는 이제 고생대 말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는 A 시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B 시기 때는 이제 중생대 말기가 돼가지고 운석 충돌이 일어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2번 가보겠습니다. 자, 나는 B 시기가 아니라 A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번에 X가 되겠고요. 자, 43번에 A 시기는 성칸브리아 시대와 고생대의 경계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가 고생대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생대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가 중생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라고 봐야지만 이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에 B 시기는 중생대와 신생대의 경계다라고 나와 있는데 중생대와 신생대의 경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건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기하 형성되는 과정 해안선의 전체 길이는 늘어난 게 아니라 판기하가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해안선의 길이가 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강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퍼즐 조각처럼 여러분이 맞춰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 땅을 갖다가 바라봤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죠? 이렇게 원래 하나의 땅덩어리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땅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땅.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길은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는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OX 퀴즈가 끝났고요. 다음 단원도 뭐 크게 다를 거 없이 좀 가볍게 들어가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한번 내용 살펴보고 난 다음에 OX 퀴즈를 좀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